이번에는 향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가는 7페이지네요 여러분. 7페이지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가가 뭔데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향가는 신라시대 때 노래로 불렸던 우리말 노래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향가라는 것 자체는 신라시대의 우리말 노래야.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말을 어떻게 적었을까를 할 건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향가의 표기 양식이 됩니다. 향가의 표기 방식은 향찰이라고 해요.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기 위해 했던 자주적인 표현 방식이지라고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향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향찰이 뭐냐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렸다며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여러분의 한자 실력을 선생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요렇게 쓰는 한자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나무목이라고 하잖아. 자, 나무목. 얘의 뜻은 나무이지만 음은 우리가 목이라고 부르잖아. 얘를 뜻이라 부르고 얘를 의미라고 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요렇게 요 글자를 썼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향가를 쓰기 위해서는 한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랬을 때 요 글자를 쓸 거예요. 책에다가는 요 글자를 쓰는데 얘를 나무라고 읽으면 뜻을 빌린 글자가 돼요. 그럼 그때는 뜻 훈자에 빌릴 차자를 써서 훈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나무라고 이렇게 적었어. 근데 이거를 적고 나서 읽을 때 목이라고 읽는 거예요. 나무라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목이라고 읽었어. 우리가 목욕하다라는 뜻의 목이라고 읽어요. 그럼 걔는 그냥 음을 빌린 글자야 라고 봐서 음을 빌렸으니까 음차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잖아. 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으면 이거 지금 얼음 빙자에 몸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자를 만약에 이게 후대인이 빙신아 이렇게 읽었으면 후대인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빙신으로 읽었다면 그때는 음을 빌린 음차가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근데 몸이 참 얼음짬처럼 차구나 라는 느낌으로 얼음 몸이네 이렇게 읽었다면 그때는 훈차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이거를 얼음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얼음신 이렇게 읽게 되면 그때는 이것을 훈차와 음차가 섞여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향차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음차와 훈차가 뭔지를 이해가 됐으면 그럼 이걸 언제 썼는데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훈차를 쓰게 되는 경우는 실질형 태소일 때는 훈차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음차로 쓰게 되는 경우는 고유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 나타내는 고유명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어미라든지 조사라든지 하는 애들을 음차로 쓰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우리는 서동요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은 제망매가이기 때문에 제망매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 계층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한자를 그냥 써도 어려워. 근데 그 와중에 실질 형태소는 훈차로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음차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자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 주로 승려나 화랑 또는 임금과 같은 귀족 계층이 많이 썼구나. 그 당시에 신라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승려들은 귀족 계층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는데요. 4구체는 쉽게 4줄이에요. 8구체는 8줄, 10구체는 10줄인데요. 가장 발달된 형태를 10구체라 부르고 10구체의 향가만 다른 말로 우리는 산회가라고도 부릅니다. 산회가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삼국유사의 현재까지 14수, 균여전의 11수, 그럼 현재까지 전해지는 현전하는 향가는 총 이렇게 25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3대목이라고 해서 그냥 모든 향가를 기록해놓던 향가 책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기록이 있어. 3대목에 적혀있다. 이런 기록은 있는데 문제는 3대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대목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밑에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 사구체는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형식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한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민요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팔구체는 십구체로 넘어가기 이전에 과도기적인 양상이 됩니다. 팔구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전된 형태를 우리는 십구체라고 부르는데요. 사내가라고도 부른다.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십구체 향가의 특징은 낙구에 이런 감탄사가 쓰이는 겁니다. 요 감탄사는 시조에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일단 낙구라고 들리는 부분 자체가 감탄사로 시작해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가의 구조를 보시면 사구체, 그냥 이렇게 4줄짜리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구체, 8줄인데 기서결의 3부분으로 쪼개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 시작할 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서는 서술을 하겠죠? 결은 마무리란 뜻입니다. 근데 요 마무리 부분은 주제에 드러나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19체 향가에서의 또 이때도 시작하고 기서결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 그 다음에 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는 항상 아라는 먹시기가 있어야 되더라. 감탄사가 있지. 근데 요 감탄사를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했어? 이제 낙구 부분에 시작하는 감탄사.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낙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는 끝에 드러나. 줄무늬가 동그라미가 이상해졌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어차피 4구체 향가와 19체 향가는 직접 살펴볼 거니까 이 부분의 처용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중세국어 배웠던 것처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을 너무 현대어처럼 적어놨어요. 우리 이번에 서울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 얘들아? 사실 원칙적으로 서울은 이렇게 적었어요. 서. 그 다음에 울 저 끝에 어떻게 썼냐면 순경읍 비읍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밑에 사실은 아래야가 아니라 이렇게 을을 적어줬기 때문에 요 순경읍 비읍과 의가 만나서 우로 바뀐 상태였었죠. 서울 발기달에라고 되어 있는데 발기라는 건 밝은이란 뜻이에요. 그냥 현대어로 읽어봤을 때 가장 비슷한 거. 밝은 달에, 여기는 달에가 되겠죠. 서울의 밝은 달에 이런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리을은 연음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연철된 표기법이 눈에 보이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연철된 표기법과 현대국어에서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애를 어이로 쓰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썼죠. 왜? 앞에 나오는 게 아래하고 그럼 당연히 모음조화 지켜져야 되니까. 연철가 여기서는 모음조화가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중세국어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읽어볼게요. 자, 밤들이 논이다가 라는 부분이 밤이 되도록, 밤이 들도록 이란 뜻이야. 밤이 들어오도록 논이다가 놀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요때 반치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지. 시옷이나 지읒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들어사, 들어자, 아니면 들어와가 더 적절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밤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고는 내가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를 본 거예요. 들어와서 잠자리를 봤더니 가라리 내히여라. 내히여라는 네 개란 뜻이에요. 내시여라 이런 뜻입니다. 가라리는 가랑이가 다리가 4개다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이건 지금 유부남이 밖에서 밤늦게까지 놀고 돌아다니다가 딱 집에 왔어. 방에 들어갔어. 근데 다리가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유부남이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는 다리는 내 아내의 다리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아내의 다리 옆에 다른 외간 남자의 다리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리가 4개 있어서 아내가 지금 현재 바람을 핀 상황이야 라고 확인하기가 되게 쉽겠죠. 둘은 내 해였고 2개는 내 아내의 것이지만 저 2개는 누구의 것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되게 화가 나면 이때는 깨워서 이렇게 좀 난리를 치거나 뭐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지기 쉽잖아. 근데 처용은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본디 내해 다 말은, 그럼 본디는 원래 내 것이었다마는 아마날, 이미 이거는 지금 아사날, 아자날, 아아날 이렇게 뵀을 때 아아날은 이상하잖아. 그럼 이거는 아사날이라고 읽는 게 가장 좋고요. 아사가다 라는 뜻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아사가다니까 빼앗기다. 아따라는 게 빼앗다는 뜻이잖아. 빼앗긴.
바뀐 것을 어찌하리 있고, 그럼 원래 내 거였지만 빼앗긴 것, 다른 남자였는데 빼앗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니? 하고 지금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나요. 이 부분은 어찌하리 있고 어찌하리까 라는 느낌의 체념. 그럼 아내가 바람피는 것을 봤는데 그냥 자기가 체념하고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는 요때 요 두 개가, 이 둘은 아내의 달이니까 이게 역신의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신이 처용네 집에 쳐들어와서 이제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거겠지, 사실은. 아내를 죽이고 그다음에 남편에게는 오해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의 처용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관용을 베풀어서 그냥 어떻게 하겠니? 아내가 좋다면 뭐 니들끼리 살아라 라고 체념하고 나가는 부분 때문에 역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사실 저는 역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역신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전염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역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제가 죽이고 당신에게도 이렇게 절망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당신의 관용적인 모습에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얼굴이 있는 곳에는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용의 얼굴이 있는 문에는 안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문에다가 처용의 얼굴을 붙여서 역신을 막고자 했다라는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겨서 사구체 향가 부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서동요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는 최초의, 그래서 가장 최초의 문학사적 의의부터 한번 보시면 현재까지 전승되는 향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래서 얘를 우리는 최고의 향가라고 불러요. 최고의 향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스트란 뜻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올디스트란 뜻이에요. 가장 오래된 향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향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요의 성격을 지닌다. 왜? 애들이 부르고 다녔거든.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배경설화를 근거로 할 때 참요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선배들이 자꾸 참요가 뭔지 물어봐, 얘들아. 참요에다 별표 쳐놔. 참요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라는 것을 참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옛날 문학들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언제? 고대가요일 때. 근데 향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삼국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설화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백제에 무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무왕이 어려서부터 말을 캐서 생계를 이어갔던 가난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얘를 말을 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맛둥이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 말을 한문으로 서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동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경주로 이제 승려인 척 머리를 빡빡 깎고 경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자기가 말을 캐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을 주면서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저작거리에 촥 펴져요. 근데 노래가 퍼지니까 진평왕은 이제 신하들이 항의를 해서 공주를 기양 보내게 됩니다. 공주가 기양을 가던 그때 갑자기 서동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는 이제 공주님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모시고 가고, 그때 이제 공주가 그 남자 이름이 서동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노래가 진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금관 같은 것을 알게 돼서 조금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왕이 되는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본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향찰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본문 한번 한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화공주님은, 얘들아 님은 사실은 님은이 연철되어 있는 표기야 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선화공주님은 남그지 얼어두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그지라는 부분은 그스지 그즈지 아니면 그지, 그럼 이거는 남들 모르게 그윽하게 요렇게 볼 수 있잖아. 지금 현대국어랑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그래서 남들 몰래 라고 보시면 돼요. 남 몰래 얼어두고 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얼다라는 단어가 조금 조선시대 때까지 많이 쓰였던 단어이긴 한데요. 혹시 니네 그 황진이의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이라는 시 혹시 기억나요? 그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 그 시에서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얼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화공주님이 남 몰래 다른 남자와 자꾸 밤마다 자고 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는 이때는 그냥 여기서 뭐라 적어야 되지, 얘들아? 그냥 정을 통하다.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들이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냥 정을 통하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대화를 하다. 이 정도 해석해 주세요. 그럼 선화공주님이 남들 몰래 다른 남자와 밤에 자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선화공주의 정절에 대해서 일단은 떨어뜨리고 있는, 그래서 모함하는 노래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화공주와 밤에 자고 다닌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녀를 아내로 삼기 위했던 그냥 얘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모함한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밤마다 안고 다녔던 그 남자가 누구냐면 맞둥방을이라고 돼 있죠. 이때 맞둥방이라는 것 자체가 서동방이란 뜻인데 말을 캐서 다녔기 때문에 맞동방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캐서 파는 어린아이인 방이라는 건 서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동방을 밤에, 여기 밤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밤에 있던 몰도 당연히 몰래란 뜻이겠죠. 몰래 안고 가는구나 라고 해서 선화공주가 자기와 바람을 피고 있다. 물론 선화공주는 이때는 미스였으니까 독신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여성을 정절에 지금 훼손하는 모함하는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선화공주가 쫓겨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선화공주와 서동이 결혼을 하게 되는 참요적인 노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 자, 옆에 있는 한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서 선화공주 사람 이름이죠, 그냥. 선화공주는 선화공주님이라고 바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고유명사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음차가 됩니다. 선화공주 뒤에 나오는 요때 주는 여러분 임금님 주자예요. 그럼 선화공주 임금님 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선화공주님 뒤에 나오는 은은 여러분 숨길 은자입니다. 근데 이 은자가 뭐가 되더라? 선화공주님 은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이거 조사로 활용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차야 얘들아? 음차 부분이겠죠.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네만 바로 뭘까 얘들아? 여기서는 훈차가 돼요. 선화공주 그 다음에 임금님이니까 공주님 할 때 님, 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타는 남타자예요. 그럼 타를 지금 여기에서의 타를 여기서 남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훈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밀은 얘들아 은밀하다 할 때 밀자입니다. 그럼 이것도 몰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몰래라고 됐고 그럼 지라는 건 그지라고 할 때 이 지잖아.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어의 어미겠죠. 그 당시에.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얘는 음차겠지. 그럼 얘들아 이제 훈차 동그라미 쳐볼까? 여기 두 개는 훈차. 남 몰래 가량 치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량 치고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보이실 때 일단 여기에 고라는 애가 여기서 고로 그대로 보이죠. 이거 사실은 옛고자잖아 얘들아. 옛고자인데 여기서 옛날이란 뜻은 없잖아. 이거는 어미 때문에 만들어진 음차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치자는 둘 치자입니다. 그럼 이때 치라는 것은 훈차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량이라는 건 얼다라는 표현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때 가량 치고 할 때 량자가 얘들아 얼다야. 근데 여기서 조금 해석이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요때 가라는 건 시집가다 할 때 그 가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집갈 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남 몰래 시집가 두고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밑에다가 깜장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이게 해석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깜장색이 여기 있다. 네. 해석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 그지, 시집가 두고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량자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걸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로 봤는지 형식 형태소로 봤는지가 학자에 따라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량을 지금 여기서는 얼다라는 단어로 조금 비슷하게 봤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요 가짜를 그냥 시집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량자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어떤 버전으로 교과서에는 사실 없지만 여러분이 중세국어나 고대국어에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버전으로 가르쳐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를 체크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동방을이라는 부분에서는 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딱 봤을 때 얘들아, 여기서 서동이라는 부분 같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이라는 부분과 을이라는 부분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이때 서동방, 이때 서자가 마서자라 표현했는데 우선 마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얘가 훈차.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동방을은 그대로 동방을로 연결이 되죠. 그럼 이때 을도 역시 조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당연히 어민일 거고. 그 다음에 야의. 이때 야의는 여러분, 야는 밤의자잖아. 근데 의라는 것은 그냥 밤에라는 조사를 나타내기도 하는 표현. 여기서도 요 미음을 연철을 썼으니까 밤. 그럼 밤에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 훈차로 야, 밤에, 묘을도 몰래, 이때를 늘려서 쓰게 되면 몰 이렇게 해서 묘을까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유거여라고 되어 있을 때 포자가 안 닿아요. 포옹하다 할 때 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포, 안고, 그 다음에 거여, 가다라는 뜻인데 갈 것자이기 때문에 가다를 그대로 썼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논란거리가 있기는 한데 동그라미 좀 많이 펴서 다시 해볼게. 요 여자에 대해서는 살짝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요 여는 일반적으로 훈차라고 보는 개념도 있는데 음차라고 보는 개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때 유자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석한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요 유자가 안 쓰였기 때문에 그냥 안다라는 것 뒤에 안으면서 이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라고 그냥 현대인들은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결되고자 하는 어민가봐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우리는 훈차와 음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의 교과서에 다 나오는 미안해 얘들아, OX 퀴즈를 안 봤잖아. OX 퀴즈 얼른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풀 시간 주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동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이유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죠. 2번 이 노래는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이 불렀기 때문에 동요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노래는 시대 상황이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할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 우리가 참요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 중에서 가장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답을 X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뒷장 한번 넘겨서 자, 우리 제막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막매가에서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 작가 이름은 월명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겨울학기 때 했었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도 있겠죠. 일단 작가 이름에서 뒤에 사가부터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승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목은 제막매가잖아. 그 다음에 막매 이렇게 끊게 됩니다. 가는 그냥 노래 같자고요. 제는 제사 지내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막매는 죽은 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향가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옆에 지금 한자가 얘들아 글자 수가 일정하지 못하죠. 옆에 써져 있는 원문의 한자의 글자 수가 일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시라면 옆에 써져 있는 원문의 한자가 글자 수가 똑같아요. 모든 행위 글자 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10줄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19채의 향가구나.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이 승려야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때는 향가구나 라고 감을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막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래도 그냥 배경설화가 있어요. 월명사가 일찍 죽은 누이를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지은 노래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 누이를 위해서 이제 예식을 치를 거예요. 그걸 여기선 제라고 합니다. 월명사가에서 요 노래를 부르니까 문득 광풍이 불어서 이제 누이의 이름을 적었던 그 종이인 지전이 서쪽으로 날아갔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죽은 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 건데요. 요 부분은 여러분 사실 요것도 분명히 여러분이 대부분의 중세문법을 배운 상태에서 요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겹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는 교과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 1등은 지양출구 그 다음에 생사로운 부분에서 가장 간단하게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글은 일단은 본문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생사길은 얘들아 생사는 삶과 죽음의 길이잖아 사실은. 그럼 살고 죽는 것은 예에 있음에 예라는 건 여기란 뜻이겠죠. 그럼 지금 화자인 월명사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때 예라는 것은 여기이지만 이승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릴까 얘들아? 삶과 죽음의 길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머뭇거리다는 뭐 두려워하다 정도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그럼 얘들아 일단 나는 간다는 말도 일단 나는 간다라고 얘는 인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생사길은 여기에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니까 못다 했겠지.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갑니까? 얘들아 그럼 이때 어찌 갑니까는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우리는 이미 누이의 죽음을 밑에서 상작배경에서 봤기 때문에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아쉬움이나 탄식이라 볼 수 있겠죠. 죽은 누이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탄식, 슬픔 이런 것이 될 거고요. 나는 간다는 말을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누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오랫동안 아팠다 생각해봐. 그럼 자기가 죽을 날짜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주변인들하고 인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고 죽었어? 그럼 아마도 이 누이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는 애는 화자가 아니라 간 사람 누군데 얘들아? 동생이죠. 그래서 누이가 되겠습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온저. 일단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일단은 쓸쓸한 느낌과 함께 이파리가 떨어지는 계절이잖아. 그래서 가을이라는 건 여기서 누이의 죽음과 같은 쓸쓸함의 정서를 드러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른 바람에 바람이 불긴 부는데 너무 이르게 분 거예요. 그럼 얘들아 나무에서 나무 이파리가 똑똑 떨어져. 그럼 그것을 죽음이라 생각해보자. 나무에서부터 이파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 너무 일찍 분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 누이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누이의 요절을 암시합니다. 요절은 젊은 나이란 뜻이에요. 젊은 나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그럼 여기서 여기저기 떨어진 요 잎은 실제로 나무에서 떨어진 잎은 죽은 것이었잖아. 그럼 죽은 사람인 누굴까 얘들아? 누이를 나타내겠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한 가지에서 태어났어 얘들아. 나다라는 것 자체가 이파리가 자라났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한 가지 하나의 가지에서는 하나의 이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에서 누이와 내가 함께 자랐어? 이거는 같은 부모를 나타내요. 같은 부모에서 같이 자라났는데 근데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다라는 것은 하강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가 되겠죠. 아, 얘들아, 라는 게 뭐라고? 감탄사라고, 그치? 근데 요 감탄사가 나오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요, 얘들아? 낙구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요 낙구가 나오는 부분부터가 마지막에 결 파트가 되고 요 부분이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 여러분? 시조에서 종장의 첫음보에 감탄사를 써주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거기로 영향을 줬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얘들아, 미타찰이라는 건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것 우리는 불교의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불교의 극락세계. 그럼 불교의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야. 나중에 누구랑 나랑. 지금 얘는 화자가 돼요. 돌을 닦아서 기다리겠노라. 너를 만날 때까지. 너는 먼저 죽었으니까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거잖아. 그럼 나중에 내가 잘 살고 나서 다시 우리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나 그때까지 돌을 닦아서 기다릴게. 누이의 죽음을 지금 불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죠. 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다. 슬픈데 얘들아, 그냥 슬퍼만 하고 앉아있으면 얘를 우리가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까워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이야.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그럼 어디로 갔는지 사람이 오늘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안 들어와. 그 사람이 없어졌어? 여기서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든지 허무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기만 하면 그 사람 우리가 종교 지도자로서 존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그래서 본인의 아픔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월명사가 되고요. 시적 상황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것을 추모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상감을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이것을 극복하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뛰어난 비유라는 표현에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라든지 떨어질 잎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른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윤회 사상을 통해서 서정성을 강화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가지라는 부분은 나의 혈육인 누이를 잃은 화자의 슬픔과 무상감을 잘 드러내주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미타찰이라는 단어는 이제 종교적인 승화를 통해서 화자가 죽어서 그 다음에 만나자라는 부분과 함께 죽을 때까지 나는 돌을 닦으면서 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채 향가 중에서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양식으로 우리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시와 함께 여러분이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가 찬 기파란가라는 시가 됩니다. 그럼 밑에도 네 문제 있으니까 잠깐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지금 이 노래의 시적 상황은 누이가 죽었잖아. 그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과 추모의 감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추모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화자가 추모하는 대상이 혈육이야. 그럼 나와 같은 곳에서 왔어 라는 거 우리가 한 가지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누이의 요절이요. 이른 바람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빠르게 분 바람이란 뜻입니다. 다음에 화자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상감을 무엇을 통해서 얘들아?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를 통해 또는 뭐 종교적 승화를 통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할게요.